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지 200여일 만에 총선 참패 원인과 대응책을 담은 총선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백서 제목은 마지막 기회,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분량은 130쪽 분량이고요. 총선 패배 원인으로 우선 불안정한 당정관계, 승부수 전략 또는 승부수 공략 부재,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의 부재, 기능을 못한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앞으로 6대 개혁 과제로는 당의 정체성 확립 및 대중적 지지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형 소통형 조직 구조로 개편, 빅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홍보 역량 강화, 공천 시스템 조기 구축 및 투명성 강화, 취약지역 및 청년 당직자 배려 기준 구체화, 비전을 가진 싱크탱크, 미래를 위한 준비 등 이 6가지를 향후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불안정한 당정관계와 관련해서는 우선 선거 전부터 확인된 낮은 국정운영평가에 대한 관리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집권 2년차 여당으로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운명체인 정부의 국정운영평가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사의 명품백 수수, 그리고 이종수 보조대사 임명,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발언 논란, 의대 정원 정책, 대파 논란, 이런 연이은 이슈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는데, 당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또 대통령실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당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정 사이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긴장감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선거 기간 중 정부의 상황 대응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10점 만점에 2.11점으로 완전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도 실패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의대 정원 이슈에 있어서는 당 지도부가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고,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 대통령실은 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국민 담화 직후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젠 끝났다라는 절망이 팽배했고, 민심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그 어떤 선거운동도 백약이 무효다, 이런 한탄이 나왔다고도 적었습니다. 당정 간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대립관계를 보이는 순간 당정 갈등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것을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선거가 끝났다, 이런 비판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슈별로 선거에 미친 영향을 보면 10점 만점 기준으로 이거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이번 백서를 제작하면서 각계각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슈별로 선거에 미친 영향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볼 때 이종섭 황상무 이슈가 8.9점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파 논란이 8.75점, 김건희 여사 이슈가 8.51점, 해병대 최상병 이슈가 8.24점, 의대 정원 확대가 8.09점, 조국 신당 출연이 8.05점, 당정관계 이슈가 7.96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당정 엇박자로 일단 혼란도 지적됐습니다. 대표적인 공약 엇박자 사례로는 경기도의 서울 편입, 그러니까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의 서울 편입 정책을 들었습니다. 메가시티 정책이었죠. 당과 지역구 후보들은 서울 편입을 외쳤는데, 대통령이 용인을 방문해서 특례시 권한 강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당정 불협화음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총괄선대위원장은 민주당 경기도지사의 경기 남북 분도 제안을 수용하면서 야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지 못했다. 메가시티 공약에 있어서는 대통령실과 당을 한꺼번에 모두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또 메가시티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어가지 못해서 단순히 급조된 총선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메가시티 공약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10점 만점에 3.31점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항목에서는 반쪽짜리 시스템 공천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당이 일찍부터 인재 영입을 준비하지 못해서 후보군에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또 사실상 총선 직전에 만든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일부 출마자들은 경선과 결선 기준이 비합리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역 의원 재배치, 또 국민 추천제와 같이 기존의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공천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시스템이 100%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또 경선 후유증을 봉합할 수 있는 골든 타입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천을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도 부재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천 막바지에 공관위가 역사 왜곡 그리고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구 중구 남구의 도태우 그리고 부산 수영구의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공천을 취소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보면 민주당은 다소의 문제가 있더라도 한번 공천을 하면 끝까지 밀어붙여서 전통적인 지지층을 붙잡았는데 이런 부분과는 좀 국민의힘 공천은 대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해찬 도태우 두 후보는 공관위 및 비대위와 조율된 반성문까지 공관위에 제출했죠. 그리고 또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라면 공천을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즉 관련 절차와 근거에 따른 투명성 있고 또 그리고 신속한 조치 역시 뒤따랐어야 했다, 이런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공천 취소로 막말 논란을 빚은 민주당 후보의 비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도태우, 장해찬 두 후보는 모두 경선 또는 결선을 거쳤고 또 지역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을 받아서 공천 자격을 얻었던 만큼 혼란이 야기됐다, 이런 부분도 지적됐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이 절차적 문제와 확장성 부재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천 심사 및 공천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것인데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면접 최종 심사 결과 자료가 국민의 미래 지도부 및 사무처 실무자들과 공유되지 않았고 또 아직 현재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비례대표 연속 공천, 그리고 징계 및 형사처벌 전력자 공천, 호남 인사와 사무처 당직자 배려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천 논란으로 막판 내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던 후보가 당선 안정권에 배정된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 비례 공천에 대해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달됐는데 지도부는 공천을 강행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서 취약지역 안배에도 실패했다고 적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활동해온 인물이 아닌 단순히 호남 연고가 있는 후보를 호남 출신 인사로 공천해서 논란을 빚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공천과 관련한 백서특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낙제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10점 만점인데요. 이번 총선의 공천 룰은 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 5.33점, 공천 시점은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 4.67점, 우리 당의 공천이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4.39점, 이번 비례대표 공천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3.17점,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보다 공천을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5.39점, 이런 점수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사천이었고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조차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런 혹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보다 공천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점수는 5.39점에 불과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승부수 전략 부재도 지적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집권 여당이 사라진 민생 실종 선거로 치러졌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정책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했었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선거 초반 당은 국민 택배 컨셉의 공약 홍보로 선전했는데 조국 혁신당 등장 이후에는 2조 심판론으로 선회하면서 그 이후에는 개헌 저지선 확보와 같은 업소 전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민생과 경제가 실종됐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데 비해서 국민의힘은 운동권 심판, 2조 심판, 업소 전략으로 변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 백서 특위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이조 심판론은 집권 여당의 선거 전략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선거를 정권 심판론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가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우선 슬로건들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공허한 슬로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합니다. 지금 합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슬로건은 막연했을 뿐만 아니고 모호하며 또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지금 합니다. 이 부분은 이재명이 과거 공약이었죠. 슬로건이었죠. 이재명은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과 유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실상 의미를 상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많이 회자되어서 평가도 받았던 좋아 빠르게 가 이처럼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의 취향 코드를 담은 콘텐츠가 빈약했고 정부의 정책이 가져올 혜택이나 가까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할 수 있는 여당의 이점을 살린 홍보 구호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됐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에 대해서는 혹독한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무늬만 싱크탱크였고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우선 여의도 연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확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와 차이가 나거나 또 실제 선거 결과와도 달랐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것이죠. 특히 지역별로는 여론조사 실시 시점이나 횟수가 달라서 후보들이 민심 추세의 변화를 읽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보통 선거 때에는 여의도 연구원 이런 곳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동별, 세대별, 또 뭐 어느 장소별 이런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여론조사 내지 빅데이터 조사를 해서 후보들에게 지금 이 세대 아니면 이 동, 이 지역 뭐 이런 곳이 약하니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세를 하라,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데이터 없이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 수치만 제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세부 분석이 불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들이 무턱대고 그냥 선거구 내에 무턱대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불평을 털어놓았다는 것이죠. 당시 여론조사 수치는 상당히 비관적이었는데 선거를 중도 포기할지 모른다, 이런 극단적인 우려가 제기되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기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알려줬다, 이렇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의도 연구소가 당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했더니 2.31점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공개된 총선 백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져야 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사실 총선을 실시한 주체는 당이었죠. 그런 점을 볼 때 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이끌었던 한동훈 대표에게 일정 부분 책임론이 돌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총선 패배의 핵심 원인을 불안정한 당정 관계로 꼽은 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을 거론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백서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총선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